LS ASMR. 나는 내가 제일 어렵다. 우르슐라 누버 지음, 손이주 옹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응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에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인도 알지 못하게 된다. 그저 이런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을 거야 라는 식의 부정적인 확신만 점점 더 강해진다. 이렇게 우리는 타인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만다. 우르슐라 누버, 나는 내가 제일 어렵다 중에서 제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모르겠어요. 그녀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 한 가지는 자신의 현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그녀들의 감정과 인생은 끊임없이 유예된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지내서는 안 된다. 이 위험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진정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사이의 균열을 점점 더 벌어질 뿐이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여자에게 냉혹한 메시지를 보낸다. 훌륭하고 멋있는 여자는 직업, 결혼생활, 가족관계 등에서 모든 것을 거머쥘 수 있고, 하지만 그 점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또 홀로 이 모든 부담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여성은 타인을 향해 살아가며 그들의 눈에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며 능력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길 원한다. 따라서 자신이 이에 적당한 몸을 갖추었는지 항상 의심한다. 자신이 속박당해 있는 현실의 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도달하려 애쓰는 이상적인 몸 사이에서 엄청난 격차를 느낀다. 지금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몇 명의 나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에 잠긴 여성은 나는 하나가 아니다, 2명 혹은 그 이상이다 라고 주저없이 대답할 것이다. 한낮에는 미소를 지으며 뛰어난 실력을 펼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나가 활동이지만 내면에는 고통과 스트레스에 억눌린 무기력한 자신이 있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왜 그 사람이 나를 떠났지? 왜 열심히 일한 내가 직장을 잃었을까? 왜 이런 엄청난 사고가 벌어진 거지? 끝없는 Y의 끝에 서 있는 것은 결국 I. 여자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너무 골똘히 생각하고 너무 빨리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한다. 냉랭한 분위기의 가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여자는 인간관계, 특히 연애관계에서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신뢰와 사랑을 줄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매달리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 남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시도하는 일은 여자에게 거대한 도전과 같습니다. 남자들은 언제나 여자와의 관계가 자기의 자립심에 해를 입히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여자는 남자의 이런 두려움을 잘못 건드리진 않을까 조바심을 내면서 가시밭길을 걸어갑니다.
남자는 여자가 생리를 시작하기 며칠 전 이들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여자가 친밀감을 원하면 거부하거나 이들의 행동을 병적인 것으로 치부했다. 어쩌면 보통의 여자들은 이토록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리 전 증후군에 더 심각하게 시달리는지도 모르겠다. 당신에게는 저항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두려움을 내보일 용기가 부족하다. 또한 절망적인 상태로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가장 값어치 있는 진실인 자아를 포기할 준비도 되어 있다. 우울한 여자는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일은 환상에 벗어나는 일과 같아요. 예컨대 여기 매력적이고 패기만만한 한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일을 잘해내고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 언젠가는 확실한 제자리가 보장되고 스스로가 가치 없다는 이 고통스러운 느낌도 싹 사라질 것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웃던 그녀들이 밤마다 우는 이유. 지난밤 당신은 조금 울었다. 한낮에 당신은 당당하고 친절하며 이미 꽤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괜찮은 여자다. 그러나 밤이 되면 또 다른 여자가 고개를 내민다. 나는 지금 완전히 잘못 살고 있다는 무서운 자책과 아무것도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할 거라는 고립감이 밀려온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이렇게 울고 싶을 때 전화를 받지 않는 애인이나 배우자도 나의 친절과 호의를 영리하게 이용하는 동료나 상사도 거대한 짐짝처럼 어깨에 얹혀져 있는 가족도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이다. 점점 가라앉는 몸과 마음, 오늘 하루 충동적으로 던지고는 아차 싶었던 말과 행동, 결코 되돌릴 수 없게 돼버린 그 수많은 일들. 스스로를 이해하고 싶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이 모든 우울의 시작과 끝이 결국은 나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며 스스로를 핥힌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뜩이나 힘든 나 자신을 상처내고 그래야 되는 걸까? 유독 여자들이 자기 안의 미로에 벗어나지 못하고 우울해하는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민감하고 연약하기 때문일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왜 여자들이 이토록 많은 시간을 우울해하고 자신을 괴롭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았다. 우리는 우울증이라는 무시무시한 진단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름부터 우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병명만으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감정 상태를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 남들은 똑똑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사람과 일과 삶에 모두가 어렵고 힘든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해답이다. 사실 우울증에 걸린 여자가 남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이유는 이미 밝혀져 있다. 여자가 비교적 쉽게 의사의 감정의 상태를 털어놓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울증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당연히 더 많다. 보통 여성은 사춘기, 출산 후, 갱년기와 같은 특정한 시기에 심리 상태에 바람직하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장애로 인해 우울증에 빠진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우울해질 때마다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실제로 발표된 사례들을 보면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우울한 이유가 몸 상태나 현재 처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상황을 망쳐버린 자신을 모질게 책망한다. 결국 스스로에게조차 위로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 영혼은 더욱 지쳐갈 뿐이다. 이 모든 걸 망친 건 나였어. 자책하는 여자, 무너지는 자존감. 이 책은 자기 자신의 마음은 제쳐두고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얻으려 애쓰는 평범한 여성들에 위한 이야기이다. 낮에는 일상생활을 잘 꾸려가는 것처럼 보이던 그녀들이 왜 밤만 되면 남몰래 아파하며 베갯잎을 적시는지, 혼자가 되면 유독 가라앉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마음의 작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여자가 스스로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남자와 판이하게 다른 여자만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압박감 때문이라는 점이다. 남자의 스트레스가 여자의 스트레스에 비해 강도가 낮거나 의미 없다고 평가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남자들이 받는 엄청난 압박감, 특히 직업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부담감은 상상 이상이다. 그러나 남자의 스트레스와 여자의 스트레스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바로 이 차이점이 여자를 우울의 늪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여자는 남자의 삶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혹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종류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 이 책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여자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이유를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는 점이다.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여성들을 보면 의지할 수 있는 친근하고 따뜻한 관계를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왜 그리 힘들어하느냐고 물어보면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그리 행복하지 않았던 유년 시절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애정으로 충만한 관계를 꿈꾼다고 덧붙인다. 때로는 예전에 겪었던 상실이 자신을 계속 괴롭힌다고 털어놓는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경우도 있지만 약간 다른 의미에서의 상실을 뜻하는 경우도 많다. 누군가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쌓았으나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여자는 이별을 모든 희망을 앗아간 절대적인 상실로 받아들인다. 또한 이와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삶의 친밀감이 결여된 원인으로 자신을 지목하고 처절하게 자책한다. 내가 지금보다 더 매력적이고 똑똑했더라면 아무도 잃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자책 끝에 우리는 결핍과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더욱 스스로를 다그친다. 더 친절하게 행동하고 더 많이 남을 배려하며 스스로의 욕구나 입장, 목표 같은 것은 기꺼이 미뤄둔다. 무엇보다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모든 나쁜 마음을 억지로 삼킨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는 분노와 공격적 성향, 실망감 등은 다른 이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자기 자신의 마음보다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의 욕구, 희망사항, 분노는 억눌러야 한다고 믿다가
결국 나 자신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이렇게 아파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도 곱지 않다. 가령 우리 사회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의존적이고 미성숙한 기질로 치부하곤 한다. 이런 비난은 우리를 더욱 주눅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실제로 많은 여자들이 자신의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가 없는 나는 누구일까? 너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딘가 결핍되어 있으며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외로움과 고독에 몸서리칠 뿐이다. 오늘날 자유성과 독립심은 사회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히 여자들에게는 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교감을 나누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관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감정적인 관계에 몰두하다 보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곤 한다. 한편 사회로부터 혹은 애정을 쏟아부은 사람으로부터 의존적이며 자립적이지 않다고 낙인 찍히고 나면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관계 맺기를 원하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당당하게 실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관계가 어긋난 원인이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오는 상처가 결코 나의 잘못과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여자의 우울은 일종의 관계 장애이다. 여자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상태에서 혹은 관계가 단절되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우울의 덫에 걸려들 수 있다. 일상에서 수시로 닥쳐오는 만성적 스트레스와 절실하게 원했던 관계에서 오는 실망감, 그것은 우울증이다. 이러한 공식은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거나 이미 우울증에 걸린 여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우울증이라니 내가 엄청난 병에 걸렸다는 거야? 라고 외치고 싶은가? 우리는 우울해 죽겠어. 사는 게 우울해.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정작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이상할 정도로 기피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슬프고 외롭고 허무하고 힘들고 속상한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에 그 모든 감정을 포괄하는 말이 바로 우울증이기 때문이다. 사전에서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기분이 언짢아 명랑하지 않은 심리 상태라고 풀이된다. 이 책에서 우울증은 제대로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두운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며 간혹 심각한 질병을 뜻하는 단어로 쓰일 것이다. 여자의 우울을 제대로 다루려면 여성이 경험하는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나는 이 책을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인 그대들에게 바친다. 날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스트레스 상황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당신.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당신. 타인에게 경계선을 긋지 못하는 당신.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까봐 화가 나거나 실망해도 표현하지 않은 채 감정을 마음속에 감추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당신.
자신이 너무 많이 사랑을 갈구하고 남자친구나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들러붙는다는 생각에 그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당신. 누군가와 맺은 관계 안에서 감정적으로 굶주려 있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당신. 습관적으로 과식하거나 과음하는 당신. 수면제나 안정제를 과다 복용하며 불면증에 시달리는 당신. 가능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당신. 그렇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완전히 잃어버린 당신. 만약 당신이 이 중 어느 한 대목에서라도 눈길이 머물렀다면 부디 책장을 계속 넘겨주길 바란다. 나는 바로 당신에게 용기를 주고자 이 책을 썼다. 언제든 우울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사는 여자들에겐 용기가 필요하다. 일상을 잠식하는 우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만인에게 더 상냥해져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날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나의 우울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스스로 강하게 북돋워줄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반드시 그럴 수 있어야만 내 삶을 우울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일도 사랑도 삶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 고민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자기 자신을 견디기 힘들어하거나 아예 방치해둔 이들의 이야기는 내가 심리치료사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실제 경험담을 재구성한 것이다. 만약 그녀들 중 어느 누구라도 안쓰럽고 안타까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에게, 당신 스스로에게 그 용기를 전해주면 된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봐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니까. 내 마음은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가끔 당신은 궁금하다.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왜 툭하면 제 멋대로 바다 끝까지 가라앉고 쓰라리게 아픈 것일까? 일도 어렵고 사랑도 힘들지만 언제나 가장 어렵고 힘든 상대는 바로 나 자신이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마냥 우울하다.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거슬리고 무엇을 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다. 내 마음인데 왜 지금 이토록 아픈지, 왜 갑자기 속상한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어느 날은 그래도 세상은 역시 살만하다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며 한없이 즐거워진다. 며칠 전에는 신경을 긁어대던 상사의 한숨 소리마저 고민에 빠져 일하는 나의 모습에, 그런 모습에 탄성으로 들린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그림 형제의 동화를 소개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왜 우울해지는가? 라는 절박한 질문의 답이 동화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지질이 가난한 방앗간 주인이 살았습니다. 그 집에는 아주 예쁜 딸이 있었지요. 하루는 방앗간 주인이 왕을 만난 자리에서 허풍을 떨었습니다. 제겐 어여쁜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는 밀집으로 금실을 지을 수 있답니다. 그러자 왕이 방앗간 주인에게 명령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정말 딸한테 그런 재주가 있다면 대단한 걸. 내일 당장 딸을 성으로 데려오너라. 어디 한번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방앗간 찝딸이 성에 도착하자 왕은
밀집으로 가득한 방에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물레와 실패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서 일을 시작해라. 내일 이른 아침까지 집으로 금실을 짓지 못하면 넌 죽은 목숨인 줄 알라. 왕이 말이 끝낸 후 방문을 닫고 가버리자 딸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불쌍한 방앗간집 딸은 넋을 놓고 앉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밀집으로 금실을 짓는 방법 따위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딸은 점점 더 무서워져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웬 난쟁이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 방앗간집 딸 아가씨.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나더러 집신으로 금실을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난 할 줄 모르거든. 내일이면 난 죽을 거야. 방앗간집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대신 실을 잡으면 나한테 무엇을 해줄래? 난쟁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걸고 있는 이 목걸이를 줄게. 딸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난쟁이는 목걸이를 받고는 물레 앞에 앉아 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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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레를 3번 돌리자 실패의 금실이 가득 감기는 게 아니겠어요? 난쟁이는 다른 실패를 끼우고는 다시 스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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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2번째 실패에도 금세 금실이 가득 담겼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밝을 때까지 난쟁이는 계속해서 집신을 전부 실로 지었습니다. 어느새 실패는 금실이 가득했지요. 해 뜰 무렵 찾아온 왕은 금실을 보고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왕은 방앗간집 딸을 밀집이 가득 찬 더 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목숨을 잃고 싶지 않으면 하룻밤 사이에 이 밀집을 모두 금실로 만들라고 또다시 명령했습니다. 방앗간집 딸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때 문이 열리더니 난쟁이가 나타났습니다. 밀집으로 금실을 만들어 줄 테니 나한테 무엇을 해줄래? 난쟁이가 물었습니다. 내 반지를 줄게. 방앗간집 딸이 대답했습니다. 난쟁이는 반지를 받고는 다시 물레를 돌리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밀집을 반짝이는 금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왕은 많은 금실 더미를 보자 자지러지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에 차지 않았지요. 그래서 또다시 방앗간집 딸을 집으로 가득 찬 더 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것들을 전부 짓도록 해라. 만일 이 일을 해낸다면 너를 신부로 맞이하리라. 왕은 비록 방앗간집 딸이긴 해도 이 소녀보다 더 부자인 신부감을 찾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앗간집 딸이 혼자 남겨지자 이번에도 난쟁이가 찾아왔어요. 내가 이번에도 집으로 금실을 짓는다면 무엇을 해줄 수 있지? 난쟁이가 물었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방앗간집 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왕비가 된 후에 낳은 첫 아이를 나에게 준다고 약속하는 건 어때? 난쟁이가 제안했습니다. 지금 내 눈앞이 캄캄한데 대체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 뾰족한 수가 없었던 방앗간집 딸은 다급한 마음에 난쟁이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걸 발견한 왕은 방앗간집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방앗간집 딸은 왕비가 되었지요. 1년이 지나 예쁜 첫 아이를 얻었을 때 왕비는 난쟁이에 대한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왕비의 방으로 난쟁이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약속한 대로 아기를 내게 줘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왕비는 난쟁이에게 아기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왕국의 재산을 전부 주겠다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난쟁이는 단칼에 거절했지요. 아니, 나는 온 세상의 보물보다 살아있는 게 더 좋아. 그럼에도 왕비가 계속 울면서 하소연하자 난쟁이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좋아, 4일간 말미를 주지. 그때까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면 아이를 네 곁에 그냥 놔둘게. 왕비는 밤새 이제까지 들어본 이름이란 이름은 죄다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고는 신하 한 명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보내서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알아오라고 시켰습니다. 다음날 난쟁이가 찾아오자 왕비는 카스파, 멜키오르, 발처 등 알고 있는 이름을 차례로 모두 대보았습니다. 하지만 난쟁이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빙글거리며 아니, 내 이름은 그게 아닌데 라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둘째 날 왕비는 이웃나라에 어떤 인명이 있는지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중에서 가장 희귀하고 이상한 이름을 난쟁이에게 불러보았습니다. 혹시 네 이름이 리펜비스트 아니면 함멜스바테 슈니어바인이니? 하지만 난쟁이는 아니, 내 이름은 그게 아니야 라고 부인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이 시간은 흘러 사흘이 되었습니다. 신하가 궁전으로 돌아와서는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높은 산 근처 조용한 숲에 다다랐을 때 조그마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집 앞에 모닥불이 타고 있었는데 정말 우습게 생긴 난쟁이 한 명이 다리 한쪽을 치켜들고 그 주변을 팔짝팔짝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오늘은 빵을 굽고 내일은 술을 빚고 내일 모레는 왕비의 아이를 데려오고 아 좋아라 아무도 모른다네 내 이름은 룸페슈티 시헌인데 난쟁이의 이름을 들었을 때 왕비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되시나요? 신하의 보고를 받은 직후 곧바로 난쟁이가 방에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자, 왕비, 내 이름이 뭐지? 왕비는 우선 이렇게 물었습니다. 쿤츠가 네 이름이지? 아니, 그럼 하인츠니? 아닌데, 그럼 혹시 룸페슈틸헤츠엔? 그러자 난쟁이는 무시무시하게 화를 냈습니다. 악마가 가르쳐줬지. 악마가 가르쳐줬어. 소리를 지르던 난쟁이가 오른발로 땅을 쾅쾅 구르자 몸이 땅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난쟁이는 더욱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왼발을 잡더니 자기 몸을 두 조각으로 찢어버렸습니다. 룸펠슈틸츠헨 가난한 아버지의 허풍 때문에 집신으로 금실을 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야 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완수하면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짓지만 만약 실패하면 죽음이 기다린다. 아마 대부분의 여성은 위기에 처한 착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다른 동화를 읽었을 때 그러했듯이 마음 졸이며 방앗간집 딸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소녀가 못된 난쟁이를 통쾌하게 이길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말입니다. 가난한 소녀가 돌연 왕비가 되는 일이 멋지고 낭만적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선은 이기기 마련이고 악은 설 자리가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화의 심연에 깔린 내용은 좀 더 복잡합니다. 이 동화는 한 여자의 우울과 이를 극복해낸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동화를 분석해보면 방앗간집 딸과 현실 세계의 우리가 겪는 일 사이에 묘한 유사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방앗간집 딸과 나 사이에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다는 건지 궁금하다면 앞으로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방앗간집 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밀집으로 금실을 자으려고 노력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와 도전에 응하고 스스로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마 터무니없는 상황에 처한 주인공이 낯설지 않은 여자들이 많을 것이다. 대부분의 여자는 밀집으로 금실을 만들어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을까가 아니라 어떻게든 밀집으로 금실을 만들지 못하면 나는 끝장이다 라는 생각에 잠겨 허우적거린다. 소녀가 주어진 일에 해내서 아버지와 왕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했듯이 우리 역시 최대한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할게요. 네, 제가 맡겠습니다.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데만 몰두하지 실제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 흥미가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근심과 피로, 그리고 종종 몰려오는 좌절감은 능력과 완벽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채 말이다. 아무도 이 일을 대신해 줄 순 없어. 그 누구도 날 도와줄 순 없어. 안 카트린 45세의 싱글맘이다. 주중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을 정돈한 뒤 딸아이를 깨워 학교에 데려다주고 서둘러 직장에 간다. 점심시간에는 장을 보거나 관청에 가서 일을 하고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간다. 그리고 하루 8시간에 걸친 근무를 마친 뒤에는 학교에서 돌아온 손녀를 돌봐주는 어머니에게 가서 아이를 데려온다. 집에 도착하면 하루 한 끼는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요리를 시작한다. 식사 후에는 얼마간 딸과 놀아주다가 방에 데려가 재운다. 아이가 잠들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 뉴스 시간에 맞춰 텔레비전을 켠다. 가끔 뉴스를 보면서 다림질을 할 때도 있다. 그러다 뉴스가 끝날 즈음이면 잠자리에 든다. 아무리 늦어도 밤 9시를 넘기진 않는다. 사실 더 늦게까지 깨어서 책도 읽고 재미난 영화도 보고 친구와 통화도 하고 싶지만 보통 이 시간쯤 되면 너무나 피곤해서 그저 눕고 싶어진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렇게 빡빡한 일과를 무리 없이 소화해 왔고 이 모든 일을 해내는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아예 이불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싫을 정도이다. 이토록 몸이 피곤한데도 정작 누우면 잠이 오지 않는다. 밤새 뜬 눈으로 뒤척이다 보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어차피 말해봤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테니까. 오늘날 여자들이 수많은 임무와 책임, 이중상중의 고충으로 가득한 삶을 어떻게 꾸려가는지 살펴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워킹맘을 예로 들어보자. 회사에서는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 능력을 전부 일에 쏟으면서 집에서는 남편에게 충실한 반려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자녀 양육을 책임지며 노령의 부모를 보살피는 동시에 다른 가족과의 친목 도모를 위해 애쓴다. 또한 가족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도록 신경 쓰면서 청소와 빨래 등 가사에도 힘을 쏟는다. 어디 그뿐인가? 이 모든 일을 해낸 다음에는 본인의 건강과 날씬한 몸매를 위해 운동한다. 우리는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
게다가 거의 모든 일을 훌륭하게 해낸다.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 매우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다. 겉보기에 성공 가도를 달리며 승승장구하는 여자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감정과 의문이 꼭꼭 감추어져 있다. 내가 이 모든 과제를 해낼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왜 다 할 수 있다고 말했을까? 사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야. 그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옆에 있어주는 것 뿐이지. 나는 사랑받을 만큼 착하지도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엔 어둠이 있어. 이걸 들키면 그도 결국 날 떠나버리겠지? 나 같은 사람이 엄마라서 내 아이가 불행해지진 않을까? 내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게 아닐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자꾸만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오늘도 잠이 안 와. 머릿속에 고민이 떠나지 않아. 어떡하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난 너무 못생겼어. 뚱뚱해. 나이 들수록 외모는 더 망가지겠지? 난 점점 더 추하게 늙어가겠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데 난 왜 이럴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뜻대로 안 풀리고 힘들기만 할까? 가슴에 뭔가 얹힌 것 같아. 너무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데 참고 또 참고 있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 수 있을까? 나는 늘 손해만 보면서 살아. 사람들은 날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용하려고 하지. 왜 그때 싫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 사람을 참아줬을까? 지금 확실히 잘못되어 가는 일도 없는데 왜 자꾸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머리도 무겁고 몸은 피곤해. 왜 난 늘 몸도 마음도 무겁고 아픈 걸까? 사소한 일에도 자꾸만 불평을 늘어놓고 짜증만 내게 돼. 점점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 주위 사람들도 날 멀리하고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이나 엄마한테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무서울 정도로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어. 이렇게 폭발하고 나면 늘 후회하지만 아마 내일도 또 그러겠지? 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정말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주변에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우리도 종종 방앗간집 딸과 같은 처지에 놓인다. 주어진 일을 될 수 있는 한 완벽하게 해내고 이를 만족시켜야 한다며 스스로에게 가혹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압박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른다. 문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뒤따른다는 점이다. 이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의 질병이 초래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다. 여자는 일생에 최소한 한 번은 우울증에 걸린다. 진실인 것처럼 떠돌던 이 말이 최근에는 거의 들려오진 않는다.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여자의 우울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는 이런 가설이 그늘진 곳으로 밀려난 이유는 최근 언론에 번아웃이라는 더욱 흥미진진한 주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명인들은 자신의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히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번아웃 되어서 완전히 소진 상태가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고백했다. 분데리스가 축구클럽 FC 샬케 04의 랄프 랑니크 감독은 심신이 지쳤다며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고 언론학자인 밀리안 맥켈은 번아웃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가수 머라이어 캐리, 배우
러네이 젤위거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이들 모두가 우울증 아닌 번아웃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가 전부 소진되어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며 매우 큰 성공을 거뒀다는 점이다. 이제 대중은 번아웃이라고 하면 연예인, CEO, 프로운동선수, 예술가 등이 앓는 병, 즉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온 힘을 다해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하다가 기운을 소진하는 바람에 번아웃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심리치료사인 볼프강 슈미트 바우어는 번아웃을 일종의 퍼플 하트 훈장과 같다고 설명한다. 독일 축구의 국가대표팀의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스포츠 심리학자 한스디터 헤르만 역시 랑니크 감독의 급작스러운 은퇴는 축구 감독으로서 받은 엄청난 압박감 때문임을 암시했다. 축구 감독은 언제 어디서나 준비 상태로 있어야 되며 자신의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경기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국가대표 축구 감독처럼 우울의 덫에 빠진 여자들 역시 24시간 내에 현장에 있다. 이들도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며 종종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보려 애쓴다. 어쩌면 이런 여성들의 삶은 축구 감독처럼 화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들은 매일 벌어지는 생활리그의 대가로 그 어떤 메달도 받지 못하며 자신의 경험한 일에 대한 책을 써서 보화 명예를 누릴 수도 없다. 이런 여성들은 유명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대부분 그들이 해낸 일들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설사 탈진하더라도 번아웃이라는 멋진 훈장을 받지 못한다. 대신에 이들이 겪는 문제는 약간의 덜 멋있게 들리는 우울증이라는 낙인을 받는다. 이렇듯 우리는 날마다 일과 가족 사이에서, 직장에서의 성공과 자녀 양육에서의 힘겹게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의 동정 어린 관심에도 따뜻한 이해도 받지 못한 채 소외된다. 게다가 우리는 번아웃 환자라는 다르게 자신의 고충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누구에게도 힘든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여기며 자신의 내밀한 근심과 문제로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지쳐버리면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다. 책임과 의무에 부대끼다가 자포자기할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은 모든 것이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자책한다.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태의 자신은 정상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만다. 그녀들에게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심과 너그러움이 결여되었으며 주위의 동정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번아웃이 자신을 불태워 열심히 살아온 전문직 종사자나 예술가가 한 번쯤 겪는 일종의 귀족병으로 여기는 반면, 우울증은 어딘가 고장난 사람들이 제 마음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걸리는 질환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 두 가지 증상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으며 번아웃은 근본적으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그럼에도 우울증의 이미지는 여전히 번아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병적으로 느껴진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 지금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저는 지금 번아웃 상태예요. 라고 밝히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다. 번아웃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를 뒤엎고 있는 광기가 좀 더 개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울증과 번아웃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은 간과되고 한쪽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너무 고되게 일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한 마땅한 실력자로 또 다른 한편은 삶에 무기력하고 자기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뒤처진 사람으로 나뉘는 일종의 서열이 생겨버렸다. 근본적으로 사회가 정신적인 아픔마저도 계급화한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우울증에 걸릴 위험에 놓인 여성들은 아프고 우울한 이유를 온전히 자신의 능력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회가 번아웃에 주목하면서 평범한 여성들의 어둠은 더욱 그늘진 곳으로 밀려나고 있다. 기억하라. 당신은 절대 무능하지 않다. 여러분,